그런데 갑자기 네.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왜요? 네. 네. 육체의 성장은 작은 정신적인 선장을 못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삶을 바꿔주는 체인지업, 네. 나의 잠을 바꿔주는 체인지업. 안녕하세요. 바른수면 연구소 소장 서주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1994년 한국인 최초로 LA 다저스에 입단하며 대한민국 1호 메이저리거 타이틀을 거머쥔 분이죠. 메이저리그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살아있는 전설,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LA에 대형 또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운 일을 겪고 또 저희 가족에게도 이제 큰 정말 재앙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분들이 또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대여섯 배 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시지와 연락을 주시면서 걱정을 하시는 그런 인사를 또 안부를 또 연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많은 위로를 받고 안정을 찾아가면서 지금 꿋꿋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지인분들 또 친구분들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있습니다. 저희는 건강하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는 예. 뭐 완전히 괜찮으신 거죠? 산불이 오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전에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그래서 정말 그 규모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인명피해가 많지 않아서 다행히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럴까요? 2012년도 은퇴 이후에 또 해설위원, 방송,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야구 관련해서 활동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샌디에고 파드레스 고문으로서 계속 한 5년 정도, 지금 이제 횟수 6년째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이 고문이면 그 팀에 무슨 일을 합니까? 뭐 이런 궁금합니다. 것도 궁금해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합니다. 최초의 메이저리거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문으로서 한국 선수들과 또 아시아 선수들, 피칭 스태프, 그러니까 투수 부분에서도 코치도 하고 있고요. 이 캠프 기간 동안에는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제 강연을 통해서 미국 선수도 귀도 아프게 하지만은 마케팅 부분에서도 잦은 소통을 통해서 제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라든지 팀에 대한 그런 사회 공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참여를 하면서 하고 있고요. 한국 기업을 팀에 소개를 해서 또 애플타이저 이 광고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몇 년 동안은 김하성 선수가 굉장히 큰 활약을 잘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한국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파드레스를 응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후원하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이 TV를 통해서 한국의 그 K 브랜드들을 이렇게 보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찬호 선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처음에 야구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야구공을 처음 잡은 게 라면이 먹고 싶었어요. 라면이요? 예, 왜냐면 네네. 서울보다도 이제 지방에 있는 야구부들은 공주셨죠? 학교에서 보통 야구를 했거든요. 전교생들이, 학생들이 야구부한테 이제 라면이라든지 쌀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원을 해줘요. 어릴 때 한 달에 한 기억나는 것 번씩. 같아요. 예. 예. 수업이 끝나고 학교를 벗어나려고 하면 꼭 야구부들은 쭉 줄 서서 라면을 한 그릇씩 먹더라고요. 운동장에서 큰 솥에다가 운동장에서 나무 떼가지고 나무를 끓여줘요. 라면을 끓여줘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부럽고,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 줄을 섰는데 쫓겨났죠. 야구부만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형들이, 유니폼 입은 형들이, 그래서 좀 많이 서러웠다가 그러면 나도 야구부를 해야겠다, 저걸 먹기 위해서. 그래서 야구부에 처음에 들었었어요. 예. 라면 덕분에 또 이런 레전드가 탄생하게 됐네요. 라면 먹고 야구부에 들어서 처음 야구공을 잡고. 처음부터 좀 두각을 나타내셨나요? 글쎄, 소질보다는 저는 사실 노력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와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전혀 매칭이 안 되는데요. 네, 박찬호 선수와 컴플렉스는. 컴플렉스와 열등감을 저는 이제 노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화를 했던 거죠. 오히려 컴플렉스와 그 어떤 부러움을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걸로 해서 저 친구보다, 저 형보다 더 많이 하려고, 더 노력하려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컴플렉스와 열등감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됐고,
더 빨리 뛰고 더 멀리 던지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죠. 다른 애들이 뭐 10번 하면 저는 막 한 20번씩 더 해보고, 예. 사실 제가 이제 팔 힘이 좀 다른 친구보다 강했거든요. 그쵸. 턱걸이도 굉장히 많이 하고 80을 하면 6학년들한테도 안 지고 더 노력한 만큼 조금씩 성과가 더 빨리 왔던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보다. 예. 빠르게 발전하는 그런 제 자신의 그런 모습 느낌을 가지고 자신감이 더 생겨서 야구 선수가 되겠다라는 꿈을 확고하게 가졌죠. 컴플렉스에 오히려 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발현시킨 그런. 사실 부러움이 돌이켜보면 컴플렉스고, 왜냐면 자기는 안 갖고 있다, 자기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에서 부러움을 갖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컴플렉스인데 지나치다 보면은 열등감이 생겨요. 질투심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질투심을 생겨서 상대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키우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저는 갔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1994년에 만 21세 나이로 LA 다저스에 입단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미국에 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 처음 왔는데 컴퓨터 모니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모니터가 이제 그 트레이너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투수들 어깨 보강 운동을 하고 막 이러는데 컴퓨터 모니터에 나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니터가 삼성이었어요. 아, 그래요? 너무나 반갑고 좋아서 이거 한국 브랜드다. 그래서 선수들한테 계속 자랑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손톱깎이도 이제 메드 인 코리아라고 돼 있어서 이 코리아가 내 나라다라고 미국 선수들한테는 그 모니터 별거 아니고 손톱깎이가 그게 뭐라고, 저는 그냥 그게 자랑스러워서 계속 자랑하고 다니고 손톱깎이 늘 포켓에 넣고 다녔었어요. 우리나라 손톱깎이 유명하죠. 많이 낯설음 속에서도 한국이라는 작은 것들을 찾고 만났을 때,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외로움과 어떠한 그리움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하고 저도 이제 힘들어 했는데, 오히려 한국적인 걸 발견하고 한국 사람을 만나고 한국 브랜드를 만나고 이럴 때 내가 여기서 살만하구나, 내가 여기서 계속 나도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감도 생기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그렇게 애국심이 있다 보니까 또 전 국민이 또 박찬호 선수를 그렇게 응원하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남다른 애국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다들 어렵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서 외로움을 느껴요. 왜냐면 고국 생각을 하니까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이 나라보다 내 나라가 더 강하고 더 크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동정심이 생겨요. 그래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애국심이 조금씩 불어나는 것 같아요. 박찬호 선수만한 애국자가 없죠, 사실. 아, 저야 뭐 제가 야구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더 많은 그런 더 의미 있고 더 깊은 그런 애정과 애국심을 가지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전에 92년도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조성민, 임선동 선수랑 함께 황금의 9위학번을 불렸어요. 이분 다 엄청났던 그런 투수셨잖아요. 이제 그 중에 유독 박찬호 선수가 발탁돼서 미국으로 가게 된 어떤 계기나 배경 같은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들보다 제가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들보다 인복이 좋았을까? 운이 좋았을까? 91년도에 청소년 대표로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임선동, 조성민 선수, 뭐 박재용, 뭐 곽재석 이런 우승팀들의 에이스 투수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팀은 우승도 못했지만 겨우 제가 마지막으로 운 좋게 대표팀에 발탁이 됐어요. 미국에 와서 일본 상대로 미국 상대로 게임을 하는데 첫 경기에 일본하고의 경기였어요. 그 경기에 첫 경기니까 무조건 이승동 아니면 조성민이죠. 그쵸. 근데 감독은 박찬호를 선보였어요. 아, 그래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요. 네네. 본인도 모르세요. 처음에는 저는 몰랐죠. 나중에 이제 감독님이 얘기를 해줘서 저는 알았죠. 다들 그때 와, 왜 박찬호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지면 어떡해?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말도. 예. 근데 감독님은 엄청난 모험을 한 거죠. 임선동, 조성민이 나가서 경기 지면 우리의 최고의 투수들이 안 되기 때문에 졌어. 이거였어요. 근데 박찬호가 나 졌어? 감독이 잘못해서 졌어. 이렇게 되는 최고의 전력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렇죠. 왜 감독이 박찬호를 내보내서 지게 만들어? 이런 거였었는데 감독은 저를 내보낸 거예요. 제가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잘 던져가지고 첫 승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의 경기에 또 승을 하고 또 일본하고 또 승을 하고 그래서 두 경기씩 한 팀에 두 경기씩이 이틀 동안 하는데
이틀 동안 우리가 4경기를 했어요. 네. 엄청 강행군이었네요. 예, 네. 근데 그 중에 3경기를 제가 던진 거예요. 네. 그 감독이 왜 박찬호를 내보냈냐. 네. 감독이 나중에 저한테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예, 내가 왜 너를 그때 내보냈는지 아냐.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진짜 궁금해요. 예, 제가 뭐 예쁘게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쁘지는 않았는데 네가 건방을 떨어서 그랬어. 이런 그래요? 말을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네. 예? 제가요? 그랬더니 그 건방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좋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훈련을 끝나고도 저는 더 운동을 더 하고 남아서 더 하고 싶어서 네. 감독님한테 저는 제가 알아서 운동을 하겠습니다라고 네. 했대요. 네. 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거 건방지게 네. 그냥 팀 스케줄대로 따라오면 되지. 하면 되지 왜 지가 그 감독님 별명이 염라대왕이거든. 그렇게 무서운 감독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방을 제가 보인 거예요. 감독님한테는. 깡따구네요. 그래 알았어. 가. 해봐. 근데 감독님 속으로 너는 어차피 시합 못 나갈래니까.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감독님은 착각을 하신 거죠. 내가 운동을 안 하고 싶어서. 완전 반대. 근데 끝났는데 다 들어갔는데 차는 혼자 계속 뛰고 있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독님은 나를 다르게 생각한 거죠. 쟤 다르네? 네. 그래서 감독님은 고민 끝에 하려는 놈한테 그리고 자기한테 와서 이야기했던 그 뭐라고 할까 배짱? 그쵸, 배포? 그쵸. 그것 때문에 감독님 저를 인정하시고 첫 경기에 모험을 걸으셨는데 감독님은 제대로 되신 거죠. 제가 잘 던져가지고 다행히 저한테도 큰 기회를 중요한 기회를 주신 거고 그 다음에 감독님도 정말 명장이라는 그쵸. 예, 그러한 이미지를 받으셨고 다저스 스카우트만 왔었어요. 네. 예, 와가지고 제가 던지는 걸 보고 다음날 저한테 처음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다저스와 인연이 됐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갔는데 처음 메이저리그 갔을 때 어떤 부담이나 걱정은 없으셨나요? 왜냐면 워낙 또 어릴 때 가셨잖아요. 저도 이제 약간 걱정도 되고 가면 영어도 못하는데 가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막막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 걱정보다 저희 부모님은 더 많이 했죠. 한양대학교의 감독님, 코치님, 선생님은 더 많이 했어요. 안 되는 걸 왜 가려고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거다. 시간만 허비한다. 너 한국 사람, 동양 사람은 거기 가서 하지를 않았으니까 안 된다. 여기서 우리 팀 우승시키고 프로야구 가고. 프로야구 가고 완전히 이래야지. 너가 이제 나중에 2년 더 있다 프로야구 가면은 얼마나 큰 선수가 될 건데.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걱정을 했죠. 네. 근데 저는 확신 하나가 있었거든요. 어떤 거? 미국 타자들을 상대로 제가 던져봤기 때문에. 해보니까. 예. 제 짧은 네. 경험으로 네. 그렇게 하면 되잖아. 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 네. 걔네들 내 볼 못 치고 네. 스윙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되잖아. 네. 요거 하나로 온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왔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단순했죠. 마이너리가 있는지 메이저리가 있는지 이거는 전혀 몰랐고 예, 그걸 알았다면은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머릿속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수 있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야지 또 예. 성공의 길로 또 1997년도에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박찬호 선수도 메이저리그 활약이 엄청났었는데 그때 국민들의 큰 힘이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좀 감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다니시는 이제 특파원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예. 근데 이야기만 들었지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못 인터넷도 이런 게 느꼈어요. 아니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세리 선수도 비슷할 거예요. 예. 어렵다 하더니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는 못 느끼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꿈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여기서 내가 나도 어렵거든. 박세리도 어려웠거든. 매 순간순간이 도전이었어요. 네. 근데 그 도전의 결실과 성과들이 사람들에게 네.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려고는 안 했어도 네. 그들한테 힘과 용기가 된 거죠. 저는 박찬호 선수도 이런 생생한 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또 저희 생각만큼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는 않으셨네요. 그렇죠. 못 느꼈죠. 근데 98년도에 네. 제가 이제 시즌 끝나고 한국 가가지고 이제 이제 어드바이서 팀이 있었는데 한국 왔으니까 경험을 네가 해봐야 된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직업도 잃고 네. 가정도 잃고 네. 집에도 못 가고 네. 이렇게 되는 아빠들이 너무 많았다. 맞아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서울역을 갔어요. 정말요? 서울역 지하상가를 갔어요. 엄청나네요. 그때 제가 이제 경호원들이 좀 있었어요. 네,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다 가리고 모자 뒤집어 선글라스 쓰고 밤인데 마스크 하고 그리고 경호원들이 제 팔짱 딱 끼고 양쪽에서 지하상가를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서울역 지하도에 쫙 거기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거기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왜요? 네. 네. 노숙자 중에 한 분이 신고를 한 거예요. 뭘 신고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노숙자를 끌고 간다. 아, 제가 노숙자인 줄 알고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팔짱 이렇게 끼고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무슨 인신매매하는 줄 알고. 네. 이렇게 사람들, 네. 끌려간다. 경찰이 와서 저 마스크 다 벗고 모자 벗고 확인했어요. 근데 그 신고했던 분이 밖에까지 나왔는데 박찬호다 하고 들어가서 다시 사람들한테 박찬호다 하고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자고 있던 노숙자분들이 막 한 대여섯 명이 막 일어나서 확인하려고 나오고 그랬었어요. 저는 사실 어리둥절했죠. 그리고 추울 때니까 시즌 끝나고 제가 춥잖아요. 어이구 이러고 누워서 자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신음을 하면서 감기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 막 그게 더 저한테는 막 이렇게 더 떨게 만들더라고요. 이 가슴이 불쌍해서. 근데 그분들이 벌떡 일어나서 박찬호 본다고 뛰쳐나온 거예요. 신발도 안 신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모습 보고 제가 뭐를 결심했냐면 재단을 만들어야겠다. 그때 박찬호 재단의 시작이 그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재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자녀들, 실직자들 자녀들, 그리고 소녀 가장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어서 그때 그들한테 장학금 주고 생활비 주고 뭐 이렇게 시작했던 게 지금은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을 야구 선수를 키우는 재단으로 거듭 자랐죠. 박찬호 선수 2000년 시즌 당시 LA 다저스에서 무려 18승을 기록하면서 커리어 하이를 달성하셨어요. 이 당시 성공을 이끈 요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뭐 경험이고요.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자신감으로 이제 발달이 됐고 시즌이 끝나고 제가 군대 훈련소를 다녀왔어요. 그때 방콕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시고 금메달 98년도에 따고 99년 시즌 끝나고 4주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야구하면서 특히 동계훈련 때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그것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메이저리거 탑 투수신데도 힘들 정도로 그랬었나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연예인들이나 셀럽 때 들어가면 좀 좀 약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안심하고 갔는데 저는 훈련 2번을 했어요. 훈련 끝나고 또 끌려가서 3중대, 제가 4중대였거든요. 3중대 친구들하고 또 훈련을 한 거예요. 왜요? 국방부 촬영을 해야 된다고 나는 뭔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또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열애라는 걸 안 했어요. 또 박찬호 선수 또 그런 또 정확한 생각 몰랐죠. 열애를 해야 되는지를, 해도 되는지를. 근데 왜 열애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겉으로는 겁나게 세게 무섭게 하면서 속으로는 저 형 정말 나 정말 팬인데 막 이랬다라는 거야. 군사훈련 끝나면 거기에 고생했던 조교들은 일주일 동안 각자 훈련 간단하게 하면서 쉬어요. 그 기간에 제가 잠깐 의문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 사다가 거기 내무반에서 같이 돼지 그 삼겹살 구워서 같이 먹고 그때는 막 사인해달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쵸. 완전 탑 중에 탑이었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훈련을 했고 이후로 좀 더 정신력과 몸이 좀 더 강해져서 들어온 2000년도 시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진짜 군사훈련을 나한테 더 득이 되는 상황을 그렇게 만드셨네요. 그때 또 멤버도 엄청 났었잖아요. 포수 마이크 피아자, 몬데시 선수, 그리고 게리 셰필드. 너무 추억의 또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하고 좀 호흡은 어떠셨어요? 글쎄 저희는 이제 포수나 투수들하고 주로 시간이 많이 같은 훈련이 많고 그러니까 타자들은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왔다 갔다 하면 잠깐 이제 만날 기회가 있고 그 이후에는 불펜 투수들은 불펜 투수들끼리 선발 투수는 선발 투수들끼리 훈련이랑 패턴이 비슷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시간도 같이 보내는 투수들이 많았죠. 그때 당시에 케빈 브라운이 그때 원투퍼치로 그때 활동하시잖아요. 케빈 브라운 선수가 저한테 큰 영향력을 줬어요. 엄청 또 잘하시잖아요. 제가 조금 안 좋을 때 본인의 그 심리 치료사를 초대해서 저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제가 확 2000년도 시즌이 그냥 확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되게 메이저리그가 확실히 더 선진화되고 발달된 그런 시스템을 많이 알 수가 있네요.
그때 더 기억나는 게 제프쇼 있었잖아요. 네네. 마무리 투수.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블론 세이브 나오면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아쉽다 막 이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제프쇼 선수랑 좀 어떠셨나요? 그 당시는? 괜찮았어요. 네. 뭐 가끔 저한테 승리볼도 양보를 하고 때로는 이제 블론 세이브 하고 그러면은 아쉽죠. 가서 그냥 알밤이라도 한 방 주고 싶고 그랬지만은 선배고 또 제가 2000년도 시즌에 같이 올스타로 선정이 돼가지고 출전했었거든요. 잘하는 와중에 그런 게 있어서 더 아쉬웠던 거예요. 근데 모든 시즌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쵸. 다른 모든 팀들에도 마무리 투수들의 그러한 블론 세이브가 1년에 한 5번, 6번은 있어요. 예, 그거를 타자들이 만회를 많이 하죠. 그 이후에 이제 2002년도에 텍사스 레인저스로 이적하셨어요. 네. 근데 이적하신 후에 허리 부상과 성적 부진에 약간 고초를 겪으셨는데 그 당시에 좀 심정이나 상황은 어떠셨고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텍사스에 가서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그 3년 반 동안 저는 야구를 다시 배운 게 아니라 인생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구장은 학교와 같고 야구는 내가 인생을 배우는 과목과도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저스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이 코리아가 라는 그런 동질감 속에서 긍정적인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고맙고 감사하고 자신 있고 후원받고. 근데 텍사스에서는 오히려 같은 한국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고 그런 환경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실망감을 더 두드러지게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좋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싫다고 하네. 그게 너무나 실망스럽거든.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극복하고 나서 느꼈죠. 사람들이 마음이 변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는 나를 칭찬하고 좋아해주는 사람들 모습만 보이고 그것만 귀가 열려 있어요. 그 속에도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있었죠. 그거는 내가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보고 안 들어요. 들어도 가슴으로 안 갖고 와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요. 근데 내가 자신이 없고 환경이 어렵고 안 좋고 부족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서 역시라고 자꾸 내 마음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확인을 시켜요. 나를 야유하는 사람한테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맞설려고 하는데 나를 지지하고 나를 사랑해 줬던 사람들한테는 미안해서 부끄러워하거든. 그게 굉장히 더 커요, 사실. 분노와 배신감으로 막 맞설려고 하고 그런 감정보다 그거는 뜨겁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부끄러움은 너무 차갑거든요. 맞설려고 할 때는 죽지 않아요. 부끄러움이 깊어지면은 이 사람이 죽고 싶어지거든. 그래서 나는 너무 부끄러웠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나를 다시 찾고 나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도 세상에 그 속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인생을 배울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극복이라는 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요? 내일은 변화되거든요. 예, 오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극복하려고 이겨내려고 뭐 더더더 하면은 그 더더 속에는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안 좋은 현실도 그거 내 거거든요. 내가 선택해서 걸려 간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이게 무뎌지면서 무뎌짐 속에서 긍정적인 나를 찾게 돼요. 다저스로 내가 다시 컴백했을 때가 있어요. 2008년도 시즌에 내가 다시 98마일까지 던졌어요.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내 속에 있었구나. 나는 더 이상 90마일 이상을 던질 수 없는 팔인가 보다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니까 볼이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다시 내 속에 있었던 거를 내 스스로 자꾸 그거를 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히려 피지컬적인 것보다 진짜 멘탈적인 측면에 신체적인 것보다 어떤 내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하면은 기량이 진짜 다시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네요. 그 당시에 또 LA 복귀하셨을 때 클레이튼 커쇼가 그때 첫 시즌 아니었었나요? 맞아요. 그때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루키였죠. 루키. 근데 이제 처음에 오자마자 스프링 캠프 때 되게 잘 던졌고 그러고 이제 시즌 시작하면서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때 다저스는 박찬호가 선발 투수로서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 그러한 경험을 풍부한 선수가 바치고 있어서 커쇼가 일찍 무너져도 경기의 중간을 제가 2이닝, 3이닝을 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팀이 막 무너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커쇼가 마이너리에 갔을 때 제가 선발 투수로 그 자리를 할 때도 잘 던져줘서 팀 전체가 무너지지 않았죠. 다시 커쇼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커시오가 다시 커시오가 된 거죠. 저도 다시 컴백한 거고 커시오는 커리어 시작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두 사람한테는 이를 악물어야 되는 공교롭게 그거를 한 자리를 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랬던 나와 경쟁했던 커시오가 엄청난 선수가 된 거에 대해서는 흐뭇하죠. 2012년에 이제 하나 이글스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17년간 메이저리그 생활하시고 이제 국내 무대에서 은퇴하시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항상 고국이라는 그리움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몇 년 동안은 좀 마이너리그에도 있었고 좀 힘들었어요. 그때 더 그리움이 많이 있었고, 내 친구들이 프로야구 팀에 가가지고 어느 팀에 갔다 어느 팀에 갔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대학 생활에 그 4학년이라는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과 이야기들을 들을 때 너무 부러웠거든요. 아, 그래요? 루게릭 선수가 근육병에 걸려서 선수 생활을 못하고 은퇴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루게릭 선수가 은퇴한 그 날만 되면 재방송으로 보여주죠. 스포츠 채널들에서. 그거를 이제 보는데 자기는 굉장히 행운이 많은 선수였다. 팬들의 서포트에 너무 감사하다. 나는 계속해서 뭐 야구가 가슴에 있고 그러면서 팬들 앞에서 유니폼 입고 인사하는 그게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유니폼을 입고 고국의 팬들 앞에서 이렇게 고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림을 항상 그렸었어요. 나중에 난 꼭 한국에 가서 1년이든 2년이든 할 거야. 그래서 그 꿈을 이룬 거예요, 저는. 아, 진짜 좀 낭만이 있으시네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도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9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되게 또 인상 깊으셨을 것 같은데요. 국가대표 경험은 박철 선수에게 좀 어떤 의미였나요? 제가 아까 한국에 가서 1년 정도는 해보고 싶은 소망과 어떤 꿈을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국가대표 발탁돼서 가서 태극마크 달고 국가대표 한국 유니폼을 입는 그 느낌이 그 꿈을 실현시키는 느낌을 늘 가졌었어요. 저는 코리아 유니폼을 제가 입으면 나는 언젠가 은퇴할 때 한국에서 가서 꼭 해보고 싶어, 한국 팬들한테 보답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들에 대한 그게 실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과 탤런트를 태극마크를 달고 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다저스 메이저리그의 유니폼을 입고 활약하는 모습도 많은 한인들은 우리 한국 야구를 한국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국위선양의 길이다, 고맙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많았지만, 정말 유니폼을 한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제가 마운드에 쓰면 그 한국 팬들이 응원하는 그런 거를 100% 이상 느껴져요. 애국심이 정말 남다르신 것 같아요. 최근에 국가대표 후배들을 보면 좀 어떠신가요? 왜냐하면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애국심도 있지만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다소 예전에 비하면 좀 국가를 향한 어떤 헌신이나 이런 게 다소 아쉽다는 그런 사실 평가도 있잖아요. 뭐 많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반면에 또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성장하고 했어요. 하지만 요즘에 국가대표 팀의 선수를 보면은 기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도 애국심 이기려고 발버둥 쳐요. 마음은 엄청. 그럼요. 예. 근데 기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선배로서 또. 예. 아직 자기네 기량이 이 세계에 나와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자꾸 우물 안에서만 자꾸 비교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서재흥, 김선호, 최희석, 봉중근 이런 선수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 야구를 확 기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어요. 분명히. 그러고 그때 성장한 선수들이 유현진, 뭐 박병호, 김현수 이런 좋은 선수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이제는 유현진, 추선수 이 선수들이 가서 그 활동하는 그 시기 동안에 앞으로 벌써 이제 5년, 6년, 10년 후에는 한국에 또 다른 이제 굴곡이 생길 거예요. 피지컬리는 좋아졌어요. 소프트웨어가 아직 기량이 아직 못 따라간 것 같아요. 자각해야 되는 거는 혹시 우리가 우물 안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물이 뭐냐면요, 열정적인 한국 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스포일 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인기가 많아지니까 사실 세계 무대는 10인데 우리 선수들은 5밖에 안 되는데 그게 10처럼 20처럼 응원을 해준다고요. 그걸 받아들이고 정말 세계적으로 더 큰 선수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선수 자체들이 스포일 되지 않나. 그래서 발전해야 되는 건 좀 더 하드웨어는 많이 발전했으니
예, 소프트웨어도 좀 더 많이 발전되고 코칭 스태프라든지 특히 리그의 그런 행정이라든지 이런 체계, 매뉴얼들이 굉장히 좀 발전이 돼야지만이 더 큰 선수들이 되고 이 얼마나 대단해. 내가 이제 팬들의 서포트는 우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우물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한국 야구는 없어지는 거예요. 탄탄하게 비바람을 몰아쳐도 그걸 다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좀 선수들이 좀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레전드 선수의 정말 애정 있는 그런 조언인 것 같습니다. 끈끈하게 팀워크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좀 후배들 보고 후배팀 봤을 때 팀워크 관련해서 좀 조언해주고 싶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 선수들 개개인을 보면은 탤런트가 있는 선수들이 정말 많아요. 각 팀에 정말 엄청난 선수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어요. 근데 그 선수 하나 가지고는 한 경기는 이길 수 있어요. 한두 경기는. 근데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더 중요한 거예요. 탤런트보다 서로 간의 정신적인, 마음적인 화합이 더 팀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육체의 성장은 작은 정신적인 성장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작은 정신적인 거는 결국 스위치예요. 우리가 스위치가 있는데 그걸 키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 예, 의미가 없잖아요. 예, 멋있게 디자인된 스위치가 있으면 뭐예요? 그걸 사용을 안 하면 그걸 사용하는 거는 정신이거든요. 강하고 거대한 탤런트와 육체적인 재능보다는 작은 정신적인 지능이 그거를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믿어요. 되게 의외네요. 왜냐면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메이저리그 가려면 되게 강한 어깨 그리고 피지컬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정신적인 성수 이런 쪽을 강조하시니까 강한 어깨는 좋은 볼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정신과 이 소프트웨어는 타자를 어떻게 아웃시키는지를 만들어요. 강한 어깨로는 타자 아웃 못 시켜요. 공이 앞만 빨라도 타자 아웃 못 시켜요. 스트라이크 못 던지면. 근데 공이 느려도 타자가 못 치는 곳에 던지면 타자는 못 쳐요. 타자가 못 치는 곳에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질 수 있는 기술이 이게 지능이 만들어줘요. 타자는 못 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자가 못 치는 곳을 계속 던질 수 있으면 잘 던질 수 있는 확률이 좋은 거예요. 빠른 거는 눈에 익으면 더 좋아요. 컨택하면 더 멀리 가니까. 그리고 그런 빠른 볼 갖고 있는 투수들은 정신적으로 홈런을 한번 맞으면 더 크게 아파요.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다 그렇게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빠르지 않는 공을 던지는 선수는 한 방 맞잖아요? 제가 치는 건 당연하지. 그러면 이번에 이쪽으로 던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지능이 자꾸 발달되는 거거든요. 근데 빨리 던진 선수들은 그거 한 방 맞이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던질까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쳤지? 더 세게 던져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볼 던져요. 정확하게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던지는 공은 타자가 다치거든. 그 메커니즘이 이해가 갑니다. 작년 말 박찬호 선수의 오랜 멘토이신 부사장님과 함께 베터 앤 베터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그래서 베터 앤 베터는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처음에 Better to Best라는 제목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고 1등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성장할 때는 최고 1등이 돼야지 하고 노력했을 때 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그러면은 오늘은 뭘 느꼈지? 뭘 배웠지? 이런 거에 제가 뭔가 인식할 수 있을 때 제가 확 계속 성장했거든요. 근데 밖에서 사람들은 그 성장하는 모습 때문에 최고야? 1등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 뭔가를 배움이 있고 느끼는 게 있다면 그게 성장이라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Better and Better. 그러니까 매일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걸 의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데뷔한 지 30주년이 됐어요.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지 19년이라는 프로야구 커리어도 있지만은 11년이라는 커리어가 있거든요. 사실 19년보다 11년 동안 느끼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러한 요소들이 더 많았어요. 깨달음도 더 많고. 선수 생활 때는 사실 저도 의식적으로 계속 오늘 이겨야 돼, 오늘 잘해야 돼, 오늘은 실망시키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구속되어 있었던 시간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걸 벗어나서 바라보니까
멘토가 되고 어른이 되고, 물론 이제 그 11년이 지난 속에는 저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고 전달하려고 하고 이런 과정들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좀 혼합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어른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른으로서 뭔가를 배우고 느낀 것들을 다음 세대들, 청년들 그리고 유소년들에게 좀 더 그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고자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지금은 무엇을, 지금의 나는 누구,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그게 성장인 것 같아요. 그게 최고의 자리인 것 같고.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이시네요. 결국 그걸 하루하루 그런 것들을 답변할 수 있을 때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현재 그리고 베슬리 제품을 직접 사용하고 계세요. 베슬리 매트리스랑 베개 친구 한번 써보시니까 좀 어떠셨나요? 제가 선수 생활 할 때는 허리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햄스트링 그 다리 뒤쪽 대퇴근 쪽에 이제 부상을 좀 많이 당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3개의 방을 쓰면서 7개의 매트리스를 사용을 했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어느 날은 던지고 난 다음 날은 한 3개 매트리스를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써요. 여기서 잠 안 오면 쩔로 가보고. 막 그렇게. 그리고 저는 사실 왼쪽으로 많이 자요. 오른쪽으로 자면은 오른쪽 어깨에 절림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잠옷도 왼쪽은 반팔인데 오른쪽 항상 긴팔이에요. 그래서 모든 오른쪽은 항상 관리와 보호의 어떤 습관이 있었고,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바로 누우면은 허리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쪽으로 하면.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허리가 더 경직되어 있을 때는 침대가 굉장히 소프트하면은 허리 통증이 더 경직되거든요. 그리고 허리 컨디션이 좋으면 소프트하면 괜찮은데 딱딱하면 더 오히려 좀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좀 딱딱한 거, 컨디션이 좀 좋을 때는 소프트해도 더 편안한 느낌을 받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침대가 여러 가지 필요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그냥 한 침대를 계속 쓰면서 똑바로 누워서 자든 옆으로 누워서 자든 그냥 너무 좋아요. 특히 베개도 그렇고. 너무 다행입니다. 저희가 베스트 Z11이 또 박찬호 선수와 함께 출시한 체인지업 프로그램이잖아요. 체인지업 프로그램에 이번에 또 이렇게 같이 하시게 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체인지업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한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이제 10대 때 처음 컴퓨터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체인지업이라는 거를 들었고,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이제 체인지업이라는 구종을 배우면서 한국에도 체인지업이라는 공이 뭐야? 맞아요. 체인지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 야구를 좋아한다거나 박찬호 생각하면은 익숙하게 들리는 그러한 단어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체인지업을 광고를 하면서 과거에 했던 그런 추억들을 되새기게 되고, 체인지업 이제 서비스잖아요. 서비스는 3년 뒤에 다시 체인지를 해준다는 이런 적이고, 그래서 저는 체인지업을 이제 매트리스를 이제 나중에 3년 후에 바꿔준다는 그런 의미보다 내 삶을 바꿔주는 체인지업, 나의 잠을 바꿔주는 체인지업, 이런 생각이 더 마음에 들어요. 너무 뜻깊은 또 해석이십니다. 또 본격적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하신 또 시기잖아요. 또 요새 또 건강관리나 수면 루틴은 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모든 게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짧게 딥하게 자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아이들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제가 늦게 자면 잘수록 저한테는 불리해요. 저는 한국과의 일들이 많아서도. 그쵸, 시차 때문에. 시차 때문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거의 12시, 1시가 다 돼가는데, 그리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너무 5시간은 저한테 매일 9시간, 10시간씩 잤던, 순수생활씩 잤던 거에 비하면 너무 적어요. 선수 때보다 더 적게 주무시네요, 오히려 지금요. 그러면 선수 때는 많이 잤었으니까. 야구밖에 안 했으니까. 지금 오히려 더 챙길 게 많고. 그래서 짧게 딥하게 잘 수 있는 그러한 요즘 시기에 매트리스가 주는 도움이 되게 크죠. 혹시라도 또 수면에 문제가 생기시면 저희 바른수면연구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적극 도와드려서 꿀잠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박찬호 선수는 훗날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벌써 사람들한테 많이 그런 각인이 된 그런 커리어나 나눴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해 나가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고 또 제가 해야 되고 뭔가를 위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한다거나 내 가족을 위한다거나 야구판을 위한다거나 이런 일들에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또 야구계를 전체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박찬호 선수에게 야구란? 과목이죠. 인생 과목. 예, 인생 공부를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어떤 철학과 삶의 어떤 지혜를 야구 속에서 제가 많이 배우거든요. 야구를 통해 인생을 배운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럼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드리자면 박찬호 선수에게 좋은 야구란 어떤 야구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정당당함? 정정당. 스포츠맨십이라고 이제 할까요? 그래서 정정당당함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다면 그 스포츠판의 그 모든 경기나 그다음에 승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열광적이고 더 배움이 많은 그러한 좋은 경기들을 많이 펼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와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메이저리그 시절부터 은퇴 이후 이야기까지 다채롭게 나눌 수 있었는데요. 한국 야구를 향한 박찬호 선수의 진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를 바른수명연구소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팬 여러분들께도 행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바른수명 인터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